안녕하세요. 이젠 혼자서 꿋꿋이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70대 여성입니다. 가족들이 제 곁을 떠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날들이 많았네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제 탓도 있을 거라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전 누구보다 당당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주변에도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한 사건이 얼마 전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 남은 자식과 벽을 두게 된 일이랍니다. 왜 애타는 가족과 거리를 두게 되었는지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 20대 중반에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남자였죠. 직장도 꽤나 좋아 주변에서 다들 시집 잘 갔다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처럼 초음파나 이런 걸 볼 수 있었던 때가 아니다 보니 임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기 전까지 제 상태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이상할이 많지 빨리 불어나더라고요. 거기다 태동을 하면 한쪽에서 차면 다른 쪽에서도 움직이는 게 느껴지곤 했죠. 그때 산파 아주머니가 제 배를 쓱 만져보시고선 쌍둥이라는 걸 알려주셨답니다. 그렇게 전 쌍둥이를 낳게 되었고 정말 정신없이 육아를 했어요.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초보 엄마가 얼마나 애들을 잘 보겠습니까? 밤새 애들과 씨름하다 겨우 한두 시간 눈을 붙일 때가 많았죠. 그래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니 집안에 얼마나 활기가 돌았는지 모릅니다. 퇴근한 남편은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다가도 애들만 보며 활짝 웃으며 행복해하곤 했어요. 매일 밤이면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하지? 혼자서 애들 보느라 얼마나 힘들어 그래. 조금만 참아. 올해는 꼭 승진해서 내가 많이 벌어올게. 애들 조금만 더 크면 우리 집도 이사 가고 좋은 곳에서 살자. 고마워, 여보. 그렇게 말해주니 내 피로가 싹 가시네. 오늘 종수랑 종윤이가 빵긋빵긋 얼마나 예쁘게 웃었는지 몰라. 당신한테 그 모습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다. 당신도 밖에서 고생이 많지? 에휴, 내 고생은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애들 보는 게 어디 쉽나?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인데 우리 선아 살이 아주 그냥 쏙 빠졌네.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 안 시키고 호강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었는데 미안해. 대신 내가 나중에 꼭 호강시켜 줄게. 알았지? 자, 약속. 그렇게 다정한 남편과 사이좋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희는 앞으로 남은 행복한 날들을 꿈꾸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이 얼마 못 가 무너져 내렸어요. 저희 아이들이 5살이 되던 해 갑자기 둘째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동네 의원을 찾아가 봤지만 해열제만 처방해 줄 뿐 별다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약을 먹어도 열은 떨어지지 않고 결국 애가 지쳐 기운을 못 차리기 시작하니 큰 병원으로 가보게 되었죠. 그런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바로 둘째가 소아암에 걸렸다는 거였어요. 그땐 의료기술도 지금처럼 좋지도 않다 보니 소아암에 걸린다는 건 바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둘째 아들 껴안고 전 죽을 힘을 다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들만 살려주신다면 제 목숨 일찍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간절히 빌고 또 빌었는데 결국 저희 둘째 아들은 1년도 못 버티고 제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6년도 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늘로 가버렸죠. 아이 장례는 너무나 허망하게 끝이 났어요. 어른들처럼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는 것도 아니라면서 주변에선 서둘러 아이를 묻어줘야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던지. 그렇지만 남편과 전 충격 속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 가녀린 몸이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는데
당장이라도 엄마하고 일어날 것만 같더라고요. 아직 못 해준 게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이 가여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든 시기였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을 보내고서 집에 와 며칠 누워있으니 그 독하던 시어머니가 애들 어릴 땐 시골 일로 바쁘다며 한 번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땐 일주일 내내 제 곁을 지키며 죽을 끓여주시더군요. 애미야, 이것 좀 먹어봐라.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굶으면 속 버린다. 안 들어가도 한 입도 먹어봐. 종수 생각도 해야지. 얼른 일어나야 돼. 어머님, 저 안 먹을래요. 저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떠난 애 뒤를 따라갈 거야? 어? 넌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너까지 이러면 종윤이 못 간다. 엄마가 자꾸 이렇게 누워있으면 애가 어떻게 편하게 떠나겠어? 그러니 얼른 일어나. 일어나서 기운내.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저에겐 남아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꾸역꾸역 슬픔을 삼키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떠나서 그런지 첫째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려 치면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몰라요. 또 찬바람이 불어올 때면 내 옷은 가볍게 입어도 저희 아들 옷만큼은 바람이 새어 들어올 틈도 없이 단도리를 하곤 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매일 아침마다 등교라는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곤 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은 항상 절 따뜻하게 안아주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추워요. 밖에 나오실 땐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종수야. 늘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땐 양옆에 잘 보고 건너야 된다. 알지? 아이, 엄마,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엄마.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은 말썽 한번 부리는 일 없이 착하게 잘 자라주었답니다. 마침내 아들이 건강하게 장성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첫 1학년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같이 기숙사로 짐을 옮겨주고 돌아왔었어요. 그날 남편과 둘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 많은 얘기들을 나눴답니다. 언제 이렇게 종수가 다 커서 대학도 가고 말이야. 당신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이제 애도 다 키우고 당신 할 일 다 했네. 무슨 종수 장가 가고 그래야 내 할 일 다 한 거지 뭐. 그나저나 당신 언제나 호강시켜 줄 거야? 언젠 같이 손잡고 여행이나 실컷 다니자면서. 이제 애 대학도 갔는데 언제 호강시켜 줄 거냐고. 그래도 아들 대학은 졸업시켜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금방 호강시켜 줄 테니까. 더 늙기 전에 우리 해외여행도 실컷 가보자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들이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고서 집을 떠나고 나니 저희 부부는 다시 신혼 때로 돌아간 것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중견교 부장까지 달고서 슬슬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젠 정말 비단길을 걸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불행은 어김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한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출근길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였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가 확인해보니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진 거였고 그렇게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온 남편의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며칠 내내 깨어나지 못하고서 사경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아들과 전 밤낮으로 남편의 곁을 지켰지만 남편은 다시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남편은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의 숨이 멎을 때 전 제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왔는지 장례식장엔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오신 분들도 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장례식 내내 오열했죠. 여보,
종수 아빠, 이렇게 가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우리 같이 여행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혼자 이렇게 떠나버려. 여보, 앞으로 난 어떻게 살라고. 엄마, 울지 마세요. 아버지, 엄마 그렇게 슬퍼하면 못 가요. 아들은 제 곁에서 절 부축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 한 명만 없을 뿐인데도 집안이 어찌나 텅 비어 보이던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둘째 아들도 그렇게 보내고서 남편마저 곁에서 떠나고 나니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퇴하면 같이 노후 즐기고 여행도 다니기로 했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고생만 하고 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50대 후반 정말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난 후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까지 다 보내드렸었는데 거기다 남편까지 이렇게 하늘로 떠나버리니 인생이 너무 덧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삶의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멍하니 보내고 있을 때 그런 제 곁에서 묵묵히 힘을 줬던 사람이 바로 아들이었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은 남편이 죽고 난 후 바로 기숙사에서 나와 저와 생활을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멀다 보니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여야 하는데도 일찍 일어나 제가 먹을 밥까지 재다 차려놓고선 그렇게 학교에 가곤 했죠. 전체 우울증만 생각하느라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몰랐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한동안 친구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저만 돌봤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또 멍하니 있다 보면 다시 해가 뜨는 게 우울증이었죠. 그러면서 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 제 모습에 누구보다 속상해했던 것도 아들이었죠. 엄마, 오늘도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엄마 이러다 쓰러져요. 네? 제발 뭐 좀 챙겨 드세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상도 다 차려놓고 갔잖아요. 종수 언제 왔어? 엄만 배가 안 고파. 근데 벌써 밥 먹을 때가 된 거야?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봐서라도 기운 좀 내시면 안 돼요? 엄마까지 잃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워요, 엄마.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절하게 얘기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땐 그 마음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은 그렇게 저에게 큰 충격이 되었답니다. 아들은 방학이 되며 절 데리고 전국 이곳저곳을 같이 여행하게 되었어요.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며 아들은 일부러 절 데리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그렇게 여행을 다녔죠. 그 덕분이지 전 점점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아들은 그렇게나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제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아들은 늘 제 생각만 하는 그런 효자였어요. 동네에서도 다들 효자라며 소문이 날 정도로 아들은 절 정말 많이 챙겼답니다. 쉬는 날이면 저희 모자는 동네 산책을 다니며 시간을 참 많이도 보냈어요.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선 늘 저희 모자를 보면서 부럽다는 말을 하시곤 하더라고요. 아니 어쩜 아들을 저렇게 잘 키우셨어요. 우리 아들은 엄마랑 밥 한 끼 먹자고 하면 바쁘다고 아주 피하기 바쁜데 어떻게 쉬는 날마다 매번 이렇게 같이 나와서 밥을 먹어요. 아유 진짜 신기하다 정말. 아주 복 받으셨네요. 부러워요. 사장님이랑 사모님 사이도 그렇게 좋으시더니만 아들이 그걸 쏙 빼닮았나 봐요. 그러게요. 남편 그렇게 가고 나서 저희 아들이 걱정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렇게 절 챙기네요. 한동안 사모님 안 보여서 다들 걱정했는데 이렇게 밝게 밖에 나오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드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다정다감했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서 직장에 취직하고도 집을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30대가 되면서 전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다 보니 저희 아들이 제대로 장가를 갈 수나 있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들이 워낙 제 걱정도 많이 하니까 이게 또 아들의 혼사길을 막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보아하니 연애는 하는 것 같은데 결혼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아 내심 속으로 걱정을 참 많이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30대 중반이 됐을 때 드디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전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첫인사를 오던 날 봤던 아들의 여자친구는 너무나도 참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도 치르고서 아들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처음 아들이 결혼하고서 첫 해엔 며느리가 정말 저에게 잘하더라고요. 신혼집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늘 저희 집에 와 같이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결혼한 지 7개월쯤 됐을 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래 아들 며느리가 같이 와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날은 아들만 집에 왔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종수 너만 와? 미네는, 미네 무슨 일 있다니? 아, 그게 엄마 이제 할머니 됐어요. 미네 임신했대요. 뭐라고? 아이고, 임신이라니. 아유, 축하한다, 아들. 정말 너무너무 축하한다. 고마워요, 엄마. 같이 오려고 했는데 요 며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검사했더니 임신이더라고요. 입덧이 좀 있어서 오늘 혼자 왔어요. 그래, 그래. 아이, 몸도 힘들 텐데 굳이 안 와도 되지. 어쨌거나 너무 축하한다, 얘. 아들 부부의 임신 소식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었답니다. 며느린 입덧이 워낙 심해 거의 석 달 정도는 얼굴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임신 중반이 넘어서야 얼굴을 보게 되었죠. 전 너무나 기쁜 마음에 며느리 산후조리 비용이며 아이 용품 살 돈이며 이것저것 챙겨서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미네야, 이거 받아라. 어머님, 이게 뭐예요? 산후조리원 들어가야지. 종수한테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며? 너 산후조리 하는데 보태 쓰거라. 어머님,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다른 것보다 네 몸 건강이 우선이야. 알지?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중요해.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산후조리 할 수 있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게 며느린 첫째 아들을 낳게 되었고 2년 후엔 둘째 딸까지 낳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정말 열심히 자식들을 키우며 잘 사는 듯 보였어요. 보면 알콩달콩 둘이서 잘 지내고 아이들도 살뜰하게 잘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한 8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점점 아들 부부의 사이가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어느 날은 아들 혼자 애들을 데리고서 집에 온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애들을 놔두고서 잠깐 볼일 보러 다녀오겠다고 하길래 제가 손주들 밥을 먹이고 있었죠. 그런데 큰손자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 어제 엄마랑 아빠랑 크게 싸웠다? 유리창도 깨졌어. 뭐? 유리창이 깨져?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엄마 아빠가 싸웠다고? 어, 엄마가 아빠한테 막 크게 소리쳤어. 아무리 다툰다고 한들 애들 앞에서 물건을 던질 정도로 크게 싸웠다는 말에 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오고서 물어보니 한참 뜸을 들이다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사실을 말해주더라고요. 너희 왜 싸운 거야? 애들도 깜짝 놀랬다고 얘기하던데 애들 앞에서 그렇게 크게 싸울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 아, 그게 실은 아내가 주식 투자를 좀 하자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좀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그만. 죄송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 앞에서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서 오늘 너 혼자 애들 데리고 온 거야? 애미랑 그럼 화해도 안 한 거고? 네, 걱정 마세요. 금방 화해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의 말과는 다르게 아들 부분 시간이 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지 며느린 제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쯤 아들도 점점 변하더라고요. 주말이면 애들을 저희 집에 데려다 놓고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요일 저녁이 다 돼서야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애들을 데려다 놓은 지 석 달쯤 되었으므려 전 결국 아들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날도 일요일 저녁이 다 돼서야 슬그머니 나타난 아들이 부랴부랴 짐만 챙기고 애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길래 전 크게 혼을 냈죠. 이종수,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 집에 왔으면 밥 한 끼라도 먹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 애들만 속하니 데려다 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어? 니들 둘이 사이 안 좋으면 니들끼리 잘 해결을 해야지. 애들 여기 홀랑 데려다 놓기만 하면 어떡해? 아휴, 엄마,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저 손실난 거 메꾸기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를 바라면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야지. 애들도 내내 엄마 아빠 찾는데 어떻게 맡기기만 하고 들여다보진 않어. 애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애들은 돌보지도 않고 뭐 한다니? 아내도 바빠요, 엄마. 엄마까지 나서서 저희 부부 사이 갈라놓지 마세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다시 잘 지내보려고 서로 노력하는 거라고요. 전 아들의 말에 너무나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저도 이해를 해보려고 했죠. 그렇지만 아무리 부부가 싸운다고 한들 자식까지 이렇게 내팽개쳐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연락도 안 받는 며느리도 괘씸하고 자식들만 내내 저한테 맡기는 아들도 정말 괘씸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자식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애미로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힘들다면 아들에게 용돈 쥐어주며 힘내라고 도닥여주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며느리가 찾아와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또 남편한테 미운 마음이 들다 보니까 어머님이랑 얼굴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마련이지. 네 속이 속이겠냐? 됐다. 그래도 앞으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다 보면 빛 보는 날이 있을 거야.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잘 살아보려고요. 한 차례 그렇게 위기를 겪었던 아들 외엔 그 후로 열심히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주말이면 손주들을 저에게 맡기고선 둘이서 일도 하고 그러며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애들이 어리다 보니 며느린 평일에 일을 하지 못했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가는 듯 보였습니다. 전 그렇게 두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주들을 살뜰하게 돌봐줬죠. 그리고 반찬도 챙겨주곤 했었고요. 그런 며느린 저에게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가. 너 오늘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내일부터 또 애들이랑 씨름하려면 힘들 거 아니야. 가서 밥만 해놓고 이렇게 챙겨서 먹거라. 어머님, 감사해요. 안 그래도 저 반찬해야 할 거 생각하니까 답답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아니다. 니들 그렇게 고생하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뭐라도 보탬이 돼줘야지. 힘들지? 그치만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 올 거야. 네,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힘이 나네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러던 어느 날, 한 1년을 그렇게 지내다 아들이 한 번은 애들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집에 온 날이 있었습니다. 전 아들 혼자 왔길래 너무 의아해서 물었어요. 아니, 오늘은 왜 너 혼자니? 애들은 같이 안 왔어? 어머문, 같이 온다더니만 어떻게 혼자 왔어? 애들은 아내가 본다고 그냥 저 혼자 왔어요. 엄마 아직 저녁 식사 전이죠? 저랑 같이 밥 먹어요. 기운 없어 보이는 아들을 보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들 둘이서 저녁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동안에도 아들이 별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분명 뭔가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전 찬장에 있던 술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술을 주고받으며 마시는데 갑자기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종수야, 너 왜 울어? 어? 왜 우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또 어머니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뛰고 뛰어도 감당이 안 돼요.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서, 저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감당이 안 되다니. 너 그게 도대체 뭔 소리니? 실은 저 주식 투자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 말아먹었어요. 대출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한 건데 다 망했어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엄마. 기가 막힌 아들의 말에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부터 주식 투자하며 돈을 날렸다길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극구 그렇게 말렸는데도 아들 부부는 계속해서 투자를 한 모양이었어요. 대출까지 죄다 끌어다가 투자를 했는데 많이 손해보는 바람에 그걸 메꾸려고 집마저 팔아야 하는 상태였죠. 그러면서 아들이 펑펑 우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 저도 잘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월급으로 내 애들 키우기도 너무 빡빡하고 어떻게든 저 잘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제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앞으로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할지, 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요. 아휴, 이걸 어쩐다니. 대출까지 죄다 받았으면 집은 어떻게 구하려고. 아휴, 전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른이라면 뭐 어떻게든 살겠지만 손주들까지 있는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아들 부부가 살아갈지 저까지 다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바로 합가를 하자는 얘기였어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 팔아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엄마, 이 집 팔고 남은 재산이랑 다 해서 좀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때요? 저희가 엄마 평생 모시고 살게요. 네? 뭐? 날 모시고 산다고? 아휴, 아니다. 뭘 모시고 살아? 애미도 괜찮다는 거니? 너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지. 어멈도 괜찮은 거야? 네, 아내랑도 다 얘기한 거예요. 엄마 혼자 사는 것도 솔직히 너무 걱정되고 전부터 엄마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거 이참에 저희랑 같이 살아요, 엄마. 집만 어떻게 구해주시면 저희가 평생 엄마 모시고 살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간곡하게 저에게 합가를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전 처음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들이야 그렇다 쳐도 며느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아들이 며느리와 같이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며느리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한테 살갑게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살아요. 이제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손주들 재롱 보시면서 사시면 더 행복하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합가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말이야. 전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셨는데 이렇게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좋잖아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해요. 전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아들 부부 며칠 내내 저에게 합가를 제안하더라고요. 결국 전 아들 부부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둘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데 제가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저 역시 혼자 사는 생활이 좀 외롭고 쓸쓸하기도 했고 몇 달 내내 손주들을 주말마다 보다 보니 그땐 참 사람 사는 것 같고 행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이 집을 알아보기 전에 저한테 슬쩍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집 명의 문제였죠. 엄마, 생각해보니까 이번엔 직구하면서 집 명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명의? 뭐 그건
뭐 딱히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그럼 혹시 제 명의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엄마 부양하고 자식들도 부양하고 그러면 나중에 혹여나 상속세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 명의로 해야 대출 나오는 것도 쉬워서요. 뭐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하자. 뭐 어차피 같이 사는 건데 누구 명의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니. 그렇게 하자꾸나. 그렇게 합가를 허락하고 나서 아들 부부는 열심히 큰 집을 알아보더군요. 제 나이가 70이 되니 여기저기 움직이긴 힘들어 아들 부부가 알아서 부동산을 왔다 갔다 하며 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집을 마련하면 대출도 좀 받고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집 대출을 받으면 그걸 또 아들 내외가 부담해야 하니까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들 내외도 참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다 딱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계약금을 넣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집도 크고 방도 많아서 다 같이 모여 살기 딱 좋은 곳이라더라고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서 아직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완전히 계약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금을 넣으려고 제가 직접 부동산에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딱 계약하러 가던 날 아들 부분 잠깐 일이 생겼다며 한 30분 정도 늦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전 부동산 여직원과 함께 34평짜리 7억 정도 되는 집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10%인 7천만 원까지 다 준비를 해간 상황이었고요. 2달 정도 여유를 두고서 잔금을 치르면 집도 처분하고 그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계약을 하려고 딱 부동산에 앉아 있으니 여직원이 좀 이상하게 말을 빙빙 돌리더라고요. 할머님, 며느리랑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거 괜찮으세요? 다 동의하고 결정하신 거죠? 아유, 그렇지 뭐. 아들 뇌가 같이 살자고 해서 이렇게 집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아들 명의로 집을 사시는 거예요? 원래 집 구할 자금 있는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자식 이제 하나뿐이고 나야 뭐 이제 70 넘은 노인이니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또 세금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그건 왜요? 아, 그게 그때 때마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바로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저희 여기 주차하고 있어요. 저희 금방 올라갈게요.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저희가 일찍 왔어야 하는 건데 일정이 꼬여가지고. 아니다, 괜찮다. 나름 나도 둘러보고 좋은데 뭘. 천천히 올라와. 네, 어머님.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계약하고서 저희 맛있는 거 먹어요. 그렇게 웃으며 전화를 끊으니 그 부동산 여직원이 갑자기 저에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저 좀 따라오시겠어요? 얼른요. 예? 아니, 어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유 묻지 마시고 일단 일어나서 저 좀 따라오세요. 다급하게 얘기하는 그 여직원의 말에 전 영문을 모르고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향한 곳은 부동산 화장실이었어요. 제 손을 붙잡고서 화장실로 들어간 그 여직원은 문을 걸어 잠그더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여직원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 실은 제가 그동안 아들 네 분 집 보는 걸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아니라니요. 저, 그 아들 네 분이요. 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두 분이서 일단 집을 계약하면 할머니 밖으로 내쫓는다고 며느리분은 모시고 살기 싫다고 엄청 짜증내고 아드님은 알았다면서 받기만 하면 월세라도 얻어서 내보낼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제가 분명 몇 번이나 들었어요.
집 알아보는 내내 어떻게든 그 할머님 재산 꽉꽉 채워서 맞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이 집도 할머님 재산 다 써서 사시는 거라면서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전 이 여직원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합가하자며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애원하던 아들 며느리의 표정이 거짓이라는 게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제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자 그 여직원은 계속해서 절 설득했습니다. 할머님,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들 할머님 절대 모실 사람들 아니에요. 며느린 집 계약만 다 끝나면 어떻게든 할머니 내쫓을 거라고 벼르고 있고 나중에 할머님 나가시면 둘이 공동묘의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전화 온 거 들어보니까 아예 속일 모양인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아니, 그런 일이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 아들도 그 말에 동의했고요. 네,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아드님이고 며느님이고 다 한통속이에요. 할머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할머님, 제가 실은 저희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절 키우셨거든요.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요.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설게요. 네? 제 직업을 걸고서라도 제가 증인 설 테니까 제발 계약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정말 생면부지였던 이 여직원이 이렇게 간절하게 저에게 얘기하는 표정을 보는데 전 너무나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정말 아들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직원이 이렇게까지 저에게 애원하며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할머니, 저희 엄마 같아서 그래요. 네? 저 솔직히 계약하면 제가 받는 돈도 많고 저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옆에 문으로 나가면 뒷문이니까 그냥 오늘 집으로 돌아가세요. 네? 제가 잘 설명해서 돌려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결국 전 그 부동산 여직원의 말을 듣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택시를 타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어찌나 온몸이 떨리던지 정말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네가 집으로 쫓아왔더군요. 헐레벌떡 들어온 아들네는 절 발견하고선 살짝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휴, 엄마, 그냥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급해도 계약금 마무리하고 가셔야죠. 계약금이라도 맡기고 가시던지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아, 얼른 일어나세요. 이제라도 가서 계약 다시 해요. 됐다. 내가 알아서 나중에 계약할 테니 니들은 이만 가거라. 아니, 계약하는 당사자도 없이 어떻게 엄마 혼자 계약을 해요? 제가 있어야 계약을 하죠. 네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집 명인 내 명의로 할 건데 내 명의로 할 테니까 니들은 이만 가보거라. 네? 아니, 그게 무슨. 엄마, 분명 제 명의로 집 사기로 했잖아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남편 이름으로 한다고 한 거 아니셨어요? 그렇게 분명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시면 그건 아니죠. 맞아요, 엄마. 제 이름으로 해주시기로 해놓고선 이제와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건 아니죠. 얘기 다 끝난 걸 왜 이제와 딴소리 하세요. 아들내외는 제가 제 명의로 계약을 하겠다고 나서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니 다급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그 여직원의 말이 사실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해하고 있으니 전 속에서 열불이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화가 나더군요. 왜? 니들 혹시 집만 얻고 난 안 모시려고 그랬니?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명의로 한다니까 이렇게 난리인 거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러죠, 엄마. 아유, 왜 그래요, 엄마. 얼른 일어나세요. 저 오늘만 쉴 거라서 내일은 같이 못 와요.
아니, 얼른요. 싫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니들하고 같이 못 살 것 같구나. 내 생각이 바뀌었어. 집을 알아보든지 뭐라든지 니들이 알아서 니네가 벌인 일 수습해.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아주 생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제가 합갈하자고 했던 것처럼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거 있죠? 아이, 엄마, 그러는 게 어딨어요.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요,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이러는 법? 너희 지금 이러는 법이라고 했냐? 말 바꾸는 건 니들 아니고? 니들 집 알아보면서 날 어떻게 내쫓을까? 그 궁리만 했다며? 애초에 날 모실 생각도 없고 그 집만 받으면 나 내쫓을 생각 아니었니? 안 그래? 어디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저희 엄마 모시고 살려고 했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얘기 다 들었다. 오죽하면 부동산 여직원이 자기가 증인으로 서겠다고 그러겠어. 니들이 얼마나 얘기를 했으면 나한테 절대 계약하지 말라고 말렸겠냐고. 니들이 인간이야? 어떻게 니들 구해주려고 한 날 이렇게 대접해? 어? 어머마,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너 나중에 나 내쫓고 아범이랑 공동명의로 집을 갖는다던데 맞는 소리니? 어디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러자 아들 부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도 없고 화도 나면서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지금껏 정성을 다해 키웠던 아들이 이렇게 배신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기도 했습니다. 니들이 꿈인 지 다 알았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마라. 그리고 거기 부동산 찾아가서 행패 부릴 생각도 하지 마. 만일에 거기 가서 니들이 뭐 행패 부리거나 그랬단 이야기라도 들어봐. 내 남아있는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고 떠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네? 정말 죄송해요. 저흰 그냥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저희가 잘못했어요. 됐어. 앞으로 니들한텐 난 이런 한푸도 줄 수 없다. 부동산 여직원한테 해코지하거나 뭐라도 하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 나 죽거들랑 이 재산이라도 받을 생각 있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 그제서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울고불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런 아들이 짠하고 불쌍했을 텐데 그날은 화만 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저도 삶에 지치다 보니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아내가 엄마 모시고 사는 거 힘들고 불편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돈 나올 구석은 이것뿐이라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명을 해도 좋으니까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됐다. 이미 내 마음 떠났고 니들하고 더 이상 얼굴 보며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구나.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그리고 앞으로 니들 어떻게 사는지 내가 내내 지켜볼 거야. 제대로 정신 차리는 걸 보이기 전까진 나한테 10원 한 장도 요구하지 말거라. 내가 아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살 거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결국 아들내외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 역시 아들내외가 나가고 난 후에 다리에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지금껏 제가 살아온 인생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요. 얼마 후 그 부동산 여직원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절 보내면서 부동산 여직원이 혹시나 증인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명함 한 장을 저에게 건네줬었거든요. 그렇게 연락을 하고서 전 부동산 여직원에게 물어봤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어찌됐건 상황이 잘 정리됐네요. 참으로 고마워요. 혹시나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가 가서 어떻게 하거들랑 꼭 나한테 얘기해줘요. 아니에요.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실은 저희 엄마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어릴 때 제가 하도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녀서 저희 엄마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 엄마 생각이 나서 전 이제 모시고 싶은데도 병원에 계셔서 같이 살 수도 없거든요. 요즘은 가족도 돈 때문에 영 끊고 사는 사람들 많다잖아요. 할머니, 부디 꼭 끝까지 돈은 쥐고 계세요. 아마 그 집 넘겼으면 아들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지셨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래서 오지랖 좀 부렸던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길바닥에 나 앉을 뻔한 제 인생 구출했네요. 그렇게 전 그 부동산 여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에 가서 살해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극구 사양하더라고요.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얼마나 실랑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제가 사회 재산 다 환원하겠다고 해서 그런지 부동산엔 아들 내외가 찾아가진 않은 것 같았어요. 정말 천만 다행이구나 싶다가도 어떻게 아들 내외가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한동안 그 충격에 저도 좀 힘들어했네요. 결국 지금 아들 내외는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한 푼 도와주지 않으며 간간히 아들이 오는 연락만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요즘 꽤나 힘든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저 이번에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너무 힘들어서 진짜 미치겠어요. 월급으로 감당도 안 되고 좀 도와주세요. 니들이 욕심부려서 싼 똥을 왜 엄마더러 치워달라 하니? 니들이 벌인 일, 니들이 직접 치우면서 살아. 지금껏 내가 도와줄 만큼 다 도와줬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된 게 정신 못 차리고 여태 그러고 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애들 생각해서라도요. 우리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이러는 거야.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니들이 그러고 살면 네 자식들은 니들한테 안 그러겠어?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렇게 그날은 냉정하게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답니다. 그 뒤론 아들은 한 번도 도와달란 요청은 안 하고 있어요. 간간히 어떻게 사는지만 소식을 전해오는데 그래도 요즘은 나름 열심히 일하며 지내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서 애둘 낳고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며느리도 이젠 취직을 해서 같이 맞벌이로 일을 하는 모양이었고요. 이제야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아들 애를 보면서 제발 앞으로도 열심히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네요. 가끔씩 손주들만 집에 와 같이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처음엔 아들 애가 자주 싸운다고 하더니 그래도 요즘은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양이더군요. 사실 이번 사건으로 전 70평생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들 내외 앞에선 냉정하게 얘기를 했지만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거든요. 한동안 정신과도 다닐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젠 제 인생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여기저기 한번 가보기도 하고 동네 친구들과 여행도 가며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평생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늙어도 정말 끝까지 돈을 꽉 쥐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야 대접받으며 사는 세상이 왔다는 게 참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때 그 부동산 여직원이 아니었다면 아마 제 이야기는 아들에게 버려진 엄마 이야기가 되었을 테죠. 정말 그 여직원 덕분에 제가 그래도 지금의 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전 무엇보다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리가 없다면 아무리 깊은 사랑과 정도 금방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변의 귀중한 사람들과 의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관계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은 절 위해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남이 아닌 날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